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정부가 쾌거라고 했던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최소 1조 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계약 기간도 무려 50년이나 됩니다. 50년 동안 노예 계약을 맺은 셈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쾌거를 하면서 24조 원대 사업을 따는 외교적 성과라던 체코 원전 수주 이면에 이런 노예 계약이 있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의 하나로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예산 삭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뒷거래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 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가 극한 호우에 대비해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중인데요. 잠시 후 상주시 하수도 사업소 박주호 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리서치원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특별히 더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타는 방탄차 늘 관심의 대상인데요. 일반 차량과 가장 큰 차이점이 역시 방탄 성능이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타보지도 못하는 게 이제 방탄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터쇼에서도 전시하는 제품 중에서 방탄차 전시한 거 못 보셨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분쟁 지역이라든지 사용차가 많은 모터쇼에 보통 전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모터쇼에서는 구경을 못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일반 양산차에다가 주변에서 어떤 총탄이라든지 포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방탄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대통령이 이 해외 VVIP가 이 국내 방문을 해서 국빈 방문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러한 차를 제공을 해서 탑재를 하는데 기능별로 하늘과 땅 차이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옵션도 예. 다양하게 있어서 예. 이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밀리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도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외관상으로는 방탄차가 일반 차량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르게 제작이 되는지 궁금한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유리 자체가 일반 유리에 비해서 몇 배 두껍습니다. 그래서 유리도 두껍지만은 철탑 자체가 워낙 이제 두껍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네. 기능에 따라서는
뭐 007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탄차 이렇게 또 기능이라든가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보안 차량이고요. 또 연비나 승차감 관리 측면에서도 일반차와 좀 다를 것 같은데 단점이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두껍게 제작이 된다라고 했으면 좀 무거우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유리 같은 경우에도 안에 탑승하게 되면은 두꺼워서 옆으로 보게 되면은 상이 이그러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지러운 경우도 많고 예. 또 심지어는요, 이 철판이라든지 아니면 유리방탄이 기본적인 경우가 가장 많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통령이 타는 방탄차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랬죠. 기능이 네, 뭐가 네.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인데,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일명 비스트, 이 야수라는 별명도 붙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수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문도 우리가 일반 사람의 힘으로 못 열고 닫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손잡이에 이 센서가 돼 있어서 손잡이를 대면은 안에 있는 모터가 구동이 돼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창문 같은 경우에도 이 방탄이 너무 두껍게 되면은 아예 못 내리게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안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은 도리어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게 방탄차라고 볼 수도 있어서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화생방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네. 안에 고압을 산소를 공급하면서 외부에서 어떤 이 생화학에 대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심지어는요, 예. 비상시에 안에서 응급수술까지 할 수 있는 방탄차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응급수술까지. 이제 오지에 예. 가더라도 뭐, 이 어떤 곳이든지 이 예. 위성 전화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아. 당연히 타이어가 4바퀴가 다 터져도요, 예. 시속 80km 이상으로 100km 이상을 운행할 수 있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이어가 터져서 정차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능에 따라서 또 가격이 하늘과 땅 제일 차이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차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은 예. 방탄 기능에 따라서 한 1억 5천부터 4, 5억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득 궁금해지는데 가장 비싼 방탄차는 얼마 정도나 할까요? 이게 예. 가격을 따지기 어렵다고 볼 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밀로 돼 있는 부분도 많고요. 네. 특히 이제 세계 이 OECD 선진국, 특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이 중요한 정상들은 다 방탄을 네.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네. 자국 방탄차를 보통 많이 타요. 예. 왜냐면은 대통령이 타고 다닐 때는 가장 홍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국 방탄차를 대부분 다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15년 넘었는데 네. 에쿠스 방탄차가 있었어요. 네네. 지금도 일부 방탄차를 국내 제작에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굳이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안 하는 이유가 네. 수요가 없는 상태니까 개발할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예. 굳이 개발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국산 방탄차도 일부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유를 수십 대 정도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 대통령,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벤츠 방탄차를 많이 애용을 했어요. 네. 예전에 포드나 이 미국 방탄차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네. 주로 벤츠 가드 시리즈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애용이 많이 되는 방탄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생각 이상으로 선진국도 잘 만들지만은 브라질이 방탄차를 잘 만듭니다. 브라질이 이렇게 방탄차를 잘 만들게 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아마 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겠지만은 네. 분쟁 지역이나 이 좀 불안정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암살이라든지 납치라든지 남미 쪽이 아직 많다는 거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이 방탄차 수요가 큰 게 중동 쪽입니다. 이라크라든지 네. 예.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탄차 수요가 굉장히 커서 그래서 남미 쪽이 크다 보니까 대표적인 국가인 브라질에서 네. 일반 양산형 BMW 벤츠 같은 거 이런 모델을 갖다가 방탄 기능을 넣으면서 네. 가격을 좀 높여서 판매한다든지 예. 이런 모델들이 상당히 많아서 생각 이상으로 브라질이 방탄차를 잘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이 방탄차를 잘 만든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진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 아까 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양산차에다 방탄 기능을 넣는데 네네. 미국 대통령이 타는 방탄차는 아예
양산차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방탄 기능으로 만든 차입니다. 아, 처음부터요. 예, 일반 차보다도 훨씬 더 크고요. 예.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뭐 일부 공격 기능도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이 대통령도 그렇지만 경호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호원들이 타는 차도 다 방탄차입니다. 아, 경호원들이 탑승하는 차량도요? 예, 네.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중간에 있고 앞뒤에 경호원들 차가 이렇게 둘러싸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탄 차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네네. 더 중요한 것이 경호원들이 이 부상을 입거나 타격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경호원들이 타는 차도 방탄 기능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수십 대 정도를 좀 이 대통령실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근대문화재 지정을 제가 관련해서 뭐 폰이라든지 이런 거 지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거의 뭐 20점 정도가 근대문화재 지정이 돼 있는데 네. 문화재 지정이 안 돼 있는 한 7, 80점 정도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아는 분이 후보 자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타던 방탄차를 제가 여러 번 타봤어요. 아, 실제로. 그걸 보유하고 네네. 있는데 네네. 아직 근데 문화재는 아닌데 네네. 간혹 이제 그 관련돼서 하게 되면은 그 차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옛날 그런 것도 느끼고 예.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타던 방탄차를 보게 되면은 운전석하고 이 뒤에 승객석이 이 가림막이 이렇게 올려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 기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앞쪽에서 들으면 안 되는 내용들 있죠. 네네네. 그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보존을 해야 돼서 이 근대문화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앞으로 그럼 네. 방탄차 기술도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도 궁금하고요. 단순히 방어 네. 기능만 강화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 이제 자율주행도 하고 있으니까 방탄차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첨단 기술,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아마 방탄에 대한 것들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뭐 기사 예를 들어서 뭐 특수한 부상을 입는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네. VVIP를 이동을 못 시킬 때는 자동으로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예. 자율주행을 시켜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네. 등등 다양한 방법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미래 방탄차의 세계도 많이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방탄차 탈 것 같습니까? 안 탈 것 같습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타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비용만 있으면 탈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문제는요. 국내에서는 굳이 예. 이 VVIP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 빼놓고는요. 네. 방탄차를 안 탑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국내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총을 소유할 수도 없고 네. 총알 몇 알만 나오도 난리가 나잖아. 이게 어디서 그렇죠. 나왔는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정하고 그런 국가일수록 방탄차 애용이 많고 우리나라 네. 같이 안전한 국가 같은 데는 사실 방탄차가 거의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도리어 이라크 같은 데 방문하는 그 국내 기업인들이 네. 그쪽에 투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게 되면은 공항에 가게 되면은 이 방탄차가 나와요. 예. 네, 일반 철판이나 유리방탄이 되는 것들이 나오고 네. 또 기사들도 이 운전사가 일반 운전사가 아니라 무장을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방탄차도 운전하면서 온 손님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네. 이제 불안정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국가들일수록 네. 방탄차 애용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방탄차를 움직이는 요새라고도 하는데요. 방탄차 기술이 앞으로 일반 차량의 안전 기술에도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한다는 부분도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가 도움이 되겠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첨단 기술이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수십 년 동안의 기존의 방탄차 개념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네. 좀 더 사람이 탑승 안 하더라도 일단 요인을
보호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방탄차의 이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향후에 어떤 방탄차가 뭐 거의 대부분 방어 기능을 갖고 있는데 네. 공격 기능까지 갖고 있는 것들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공격 기능까지 있는 네.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면 위로 방어를 올라오겠다. 위한 공격, 예. 최소한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더 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최소한의 공격을 가진 방탄차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김비수의 차필기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부 김비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구 고민 해결. 올여름 단 4일간의 가구 대축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가구쇼. 최신 가구 트렌드와 감각적인 가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신의 집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구 가구쇼.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곳곳에서 극한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주시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비해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완료하고 2단계 사업 진행 중이라는데요. 상주시 하수도 사업소 박주호 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 위기로 인해 국지성 호우나 태풍,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상주시 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이런 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요즘 강우량이 많아지면서요. 극한호우라고 하죠, 그죠? 네.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하수도 시설이 요즘 극한호우에 넘치거나 빗물 배수가 잘 안 돼서 도시 일부 가구가 침수되고 도로가 잠겨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 침수 피해를 줄이고 도로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상주시에서는 이런 재해에 대비해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말 그대로 도시 지역에 빗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해서 도시의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수관로 정비와 빗물 펌프장 1개소 등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된 상황인데 어떤가요? 성과가 궁금하거든요. 네, 1단계 사업은 상주시 북부 지역요, 특히 능림동 일대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매년 기습폭우가 오면 일부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에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불편이 컸는데요.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침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의 호응도 좋습니다. 단 한 건의 침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다. 그만큼 성과가 좋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2단계 사업은 2027년 완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2단계 사업 주요 내용이 또 궁금하고요. 2단계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는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2단계 사업은 현재 마무리된 1단계 사업에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상주시의 전체 사업은 완료가 되고, 네. 2단계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총 487억 원을 들여서 우수관로 4.2km를 정비하고 분당 1,500톤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성동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시는 남쪽 지역의 주택 침수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주시에서 가동 중인 빗물 펌프장은 냉림 그리고 복룡 빗물 펌프장 2곳이고 현재 성동 빗물 펌프장이 공사 중인 건데요. 이 시설들이 폭우 시의 침수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는 설치된 지도 오래돼서 해서 폭우가 오면 배수가 부족한 구간이 많습니다. 이런 구간은 관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설치하고 손상된 곳은 정비해서 빗물 펌프장에 빗물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펌프장에서 하천으로 강제로 빗물을 배수해서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설치해서 손상된 곳을 또 정비하고 그래서 빗물을 펌프장으로 모아서 강제로 배수하게끔 하는 것이 이 역할이군요. 예. 그러면 빗물 펌프장 외에 배수 관문, 하수 관로 등 다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 그리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상주시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수기 전에는 전면 점검을 실시해서 하수 관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정비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은데요. 네, 폭우 시에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수도 역류나 침수 등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분들이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폭우가 내릴 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간혹 해충 문제로 빗물바지 등의 덮개를 덮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제거해 주시면 저희 배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대비에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은 폭우가 오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극한 호우 같은 경우요. 외출은 하지 마시고 방송이나 공무원들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하수 관로가 막혀 물이 빠지지 않으면 하수도 사업소에 연락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네, 하수도 사업소로 신속하게 연락 주시면 네 바로 처리해드리겠고요. 정말 그 빗물바지에 덮개를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홍수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빗물바지는 항상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상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수도 사업소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언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를 포함해서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피해 예상 지역의 주민 대피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게 되고요.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상 상황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 주신다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상수도 하수도 사업소 박주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15% 가까이 지지율이 상당히 급락을 한 그런 상태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전 조사와 대비하더라도 2주 연속 한 5%포인트, 6%포인트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지지율 상승세가 좀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1.1%,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4.5%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6.6%포인트밖에 이 긍정과 부정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리고 임기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64.6%, 약 65%였으니까 예. 거의 14%포인트가량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리얼미터는 매일매일 이 통계 처리를 해서 또 집계된 결과도 분석을 하는데 네. 지난 14일 마지막 집계치입니다. 마지막 집계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48.3%. 부정평가는 47%로 불과 1.3%포인트밖에 긍부정이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 48.3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얻었던 49.42%보다도 낮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득표보다도 낮은 긍정 지지율, 부정평가는 47%니까 이렇게 되면 자칫 크로스가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임기 3개월이 안 됐거든요. 예.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만 놓고 보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직격탄을 맞았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지난 14일 집계치만 놓고 보면 48.4%니까 예. 상당히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다. 내려와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예. 그렇다면 좀 당분간은 횡보하지 않겠냐. 왜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만나면 예.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기압 전선과 저기압 전선이 만나면은 정체 전선이 생겨야 되죠. 네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장마 전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일종의 가뭄이 지속되는 그런 정체 전선이 형성되는데 네. 지금 두 개가 사실 만났단 말이에요. 예. 48.3과 47. 이럴 때는 보통 좀 횡보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옆으로 가는 현상. 그 현상이 당분간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사면 복근으로 봐야 되겠죠. 네. 사람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이다. 보통 임기 초반에는 외부 요인 네. 또는 내부 요인,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이러면 내부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상당히 파장이 컸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조국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우기요 하면서 이제 또 이게 상당히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내부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미향 전 의원, 백은호 전 의원, 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런 일련의 인물들이 김은경 전 환경부 차관까지 상당히 사면 복권에 대한 부정인식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도 14일까지 조사된 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국정 운영은 고려, 철갑, 기병 같아야 된다. 그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우리 시간이니까 결국 국정 운영도 그렇고 경북으로 치면 도정 운영도 그럴 테고 안동시로 치면 이제 시정 운영인데 빠를 건 빨라야 되고
좀 완만해야 될 것, 너무 급하지 않을 건 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완급 조절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프로 선수와 아마 선수의 가장 큰 차이는 완급 조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거. 가령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같은 경우에는 또는 정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빨리 결정을 내려주면 될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빨리 결정되지 않았던 것도 왜냐하면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화이트 칼라도 빠졌어요. 그리고 40대, 50대에서도 지지층들이 빠진 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내부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 내리고 왜 결정 못 내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부 반발의 목소리로 지적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부보다는 내부 요인에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국 전 조국혁신단 대표 왕성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내부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내부에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인가요? 윤준병 의원이죠. 이 이른바 20대 30대들이 영향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관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 전 대표는 바로 등장해서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도 출연을 해서 내년 6월 정치판에서 이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6월이죠. 보궐선거로서 국회에 입성할 것이냐 또는 서울시장을 또는 부산시장을 노릴 것이냐 이 선택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논란이 이제 사진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 반행크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이미지가 주는 영향이 큽니다. 서울의 유명 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 사진은 안 올리고 이제 이걸 된장말이 또는 이제 된장찌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된장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올리면서 사위가 사줬습니다. 이제 뭐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지난 입시 로 이제 대법원에서 2년의 학생 판결을 받았던 조국 전 대표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그것으로 인해서 수감 생활을 했다면 좀 자숙하고 좀 숙고하는 시간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중론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활발한 정책문화 또는 사진 또 행보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은 곧바로 그러면 누가 사면시켜줬어?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면된 것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인들이 보는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n분의 1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수학의 확률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사면에서 형기 3분의 1만 맞추고 나온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반성과 숙고의 대부분 확정을 받고서 수감돼 있던 이 유력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인데 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조국 전 대표 지지율을 물어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국정 운영의 판단과 결정을 내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호남 지지율도 빠졌고요. 또 인천 경기 지지율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면할 수밖에 없었고 복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 얻어냈던 임기 초반의 지지율을 많이 반납을 한 상태로 보입니다. 배종찬 우리 소장님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성대모사를 잘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성대모사를 너무 잘해서 한 말씀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었고요. 조금 전에 그 조국 전 대표 지방선거냐 국회의원 보궐선거냐 이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배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과연 어느 쪽으로 갈지 혹시 알 수 있으실까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 배종찬 배추도사가 어떻게 분석하느냐를 유심히 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뭐 40년을 정치판에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할 수 있냐가 제 평생의 어떤 소신처럼 평생의 소명처럼 저는 또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럴 때 상당히 우리가 근거, 데이터 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봐서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보면은 조국 전 대표는 보궐선거 국회로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힘을 0으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사 이익을 또 민주당의 지지층까지 결집하면서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다. 왜 이제는 사면 복권이라고 해서 이 법적 부담을 풀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광역단체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 시장 또는 부산시장 그러면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 대권 가도록 가겠다는 것이 성립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보궐선거 실제로 이제 당내의 황운하 의원 바로 대법원의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확정으로 무죄가 됐죠. 이 황운하 의원이 상당히 조국 전 대표 옆에서 많이 조언을 하는 것 같은데 보궐선거에서 국회로 입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왜? 사람의 이름을 달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정당이죠. 조국혁신당. 조국이 빠지면 혁신당이 돼요. 그럼 이거는 당 지지율이라든지 앞으로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지역구에 하려고 하는 의원들, 당내 인물들에게는 상당히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대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도 입성을 해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또 국회로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 9단이냐 12단이냐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대표는 대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로 간다고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종합적으로는 내년 6월 인천 계양을이든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려놓은 충남 아산이든 수도권 지역 또는 충청권 지역의 보궐선거 입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보궐선거 입성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이 일각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구글 트렌드로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상당히 검색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불과 조국 전 대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청 교체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명청 교체기가 뭡니까? 이른바 친명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서 정청래 시대가 열렸다. 이런 판단을 했고 정청래 대표를 민주당 대표를 강력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김어준 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박찬대 경쟁자까지 꺾어낼 수 있었는데 더 큰 인물이 와버린 겁니다. 누굽니까? 억수로 힘쏘겠습니다. 바로 조국 전 대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김어준 어심도 조국 전 대표로 가버리고 더 센 캐가 센 캐릭터죠. 그러니까 본인은 위헌 정당 정청래 대표입니다.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이야기하는데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어버리겠죠. 그럼 이거는 완전히 또 n분의 1.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청래 대표는 명청교책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명청조다. 명청조다. 이렇게 명청조 시대다. 오히려 조국 전 대표의 주목을 해버리고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이 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로서는 내가 기껏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만들고 또 서삼석 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만들어내면서 내 시대를 열려고 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정청래 대표로서는 난감한 상황. 설사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의도하고 조국 전 대표의 자유의 날개를 달아준 건 아닐지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의 등장이 이른바 된장말이 사진과 함께 정청래 대표를 상당히 견제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하락보다도 더 난감한 것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이 조사는 이틀간 실시되었습니다. 13일, 14일 조사 방법은 같고요. 이 조사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 39.9, 국민의힘 36.7. 3.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오차범위 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4.0에서 억수로 조금 올랐습니다. 5.7% 올랐거든요. 5.7%로 4.0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전 대표의 출연으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정청래 대표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게 오히려 더 지지율상으로는 역효과가 나타난 셈이고 또 이 사면복권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이춘석 의원 파장 그 부분도 이제 당 지지율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특검에 의해서 거의 내란 혐의 정당, 소멸돼야 될 정당, 45명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에 나섰던 국회의원들 제명 촉구 결의 운운했던 바로 그 정당하고 오차 범위네요. 이건 이제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호남에서도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했고 인천 경기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거든요. 40대 50대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에서도 일부 지지가 철회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다 치고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 39.9%면 대통령 지지율 51.1보다도 훨씬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은 또 오히려 대통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두 번째,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됐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지지율은 주저앉는 상황이 되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국 전 대표의 출연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견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지율까지 이 주저앉으면서 정 대표는 말 그대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 번 언급해 주셨는데 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의 이유는 있을까요? 이게 물론 이제 반사이익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라 지지율을 얻어내는 방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광체와 하나는 이제 반사체인데 워낙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이 동반하락하는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지난 대선 국면만 하더라도 반 이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축축축축 가라앉았죠.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재등장하면서 반조국 전선, 또 반정청래 전선 이게 형성되면서 재결집을 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아무리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김장 대결, 지금 김문수, 장동혁 대결하는 여기에다가 또 전환길, TK 출신이죠. 이렇게까지 가세하는 상황에서 보면 또 관심이 없으려고 했다가 은근히 또 관심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약간 작동되는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정당이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할 때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인 컨벤션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더 고관여가 참여하는 조사 방식인 자동응답 조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좀 전에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두 후보 간의 가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수치는 언급을 안 하는 게 지금 막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안동 쪽에도 TK 쪽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4명 김장 조안인데 김장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배추도사니까 또 배추하고 연관이 돼 있네요. 우리 또 안동 배추가 맛있었어요. 맛있죠. 딴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김문수 장동혁입니다. 대체로 이제 지금 기류가 이게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탄핵 반대 쪽에 좀 더 무기가 실려 있는 전당대회가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당원들도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유력하게 추세로 이어가다가 지금 이제
당원 명부에 특검에서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대치 국면에서 당사를 지키면서 이른바 이제 당에서 이제 체조를 하면서 이제 김문수 뭐 필라테스 네.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이제 관심도와 또는 한편으로는 또 워낙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목되다 보니까 명칭이 이제 그렇게 붙는 건데 그만큼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습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네. 또 반조국 현상, 반정청래 현상은 다분히 또 김문수 후보 쪽에 무게에 실린다고도 보시는데 장동혁 후보의 기세가 엄청납니다. 이 연설이 상당히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고 김문수 후보하고 좀 차별화되는 것이 온도차가 있는 것이 바로 세대 교체론이거든요. 네. 70대의 김문수, 50대의 장동혁. 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후보가 연설이 상당히 좀 당원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당장 우리 안동을 논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다 알겠죠.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또 장동혁 후보는 최근에 주목받지만 그렇게 또 광범위한 인지도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막판 추격은 했을 텐데 뒤집었을까? 이 부분은 투표함의 뚜껑을 열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뚜껑을 열 때까지는 기다려봐야겠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